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문장의 짜임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장에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의 짜임새죠. 문장은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대체로 문장은 주어 서술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불이야라고 했을 때 감탄사 독립어로도 충분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러면 반드시 문장 속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만 되어 있을까? 아니죠. 2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장에는 몇 가지? 2가지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만 들어가 있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그러죠. 혼문장, 여기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견문장이죠. 견문장은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 속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이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견문장도 다시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의 주어 서술어 속에 안겨 있느냐 아니면 혼문장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겨 있느냐 했을 때 아는 문장. 안었다는 것은 무엇이 안겨 있다는 이야기가 또 되겠죠. 또 하나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혼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혼문장이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인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또 아는 문장을 몇 개의 문장이 안겨 있느냐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는 5개가 있는데 요 5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막상 대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세요. 부인이 서명했다. 그리고 관에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흉한가요? 그래도 암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부인이 서명했다. 어디에? 관에. 부가 뭘까요? 부사절이 안긴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는 인용절이 되겠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서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고 명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명사절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요 관용절이 안겨 있는 것. 이렇게 아는 문장은 부인이 서명했다. 어디에? 관에. 부인 서명관.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이어진 문장을 2개로 나눠보면 앞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했을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하나는 주절과 종속절을 가지고 있는 종속절로 이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큰 틀 잡았죠? 항상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웅얼거리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칠판 보지 말고 저만 보고 문장은 크게 2가지. 하나는 혼문장, 견문장. 혼문장은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견문장은 2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5개가 안겨 있다 그랬죠? 어떻게? 부인, 서명관. 부사절이 안긴.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관용절.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제 큰 틀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죠.
혼문장은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 예를 들어보면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가 주어가 되겠고 내린다 서술어가 되겠죠.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 또 비가 많이, 무척, 억세게 내린다 했을 때 많이, 무척, 억세게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 서술어 외에 부사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견문장. 그 중에서도 아는 문장에서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관용절을 하나의 예로 보고 또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이제 이번 시간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기본 개념 시간은 기본 개념의 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심학습 시간에는 어느 것이 출제되어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부사절이 안기나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 안기는 문장은 세 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없이, 같이, 달리. 아주 중요하죠. 이것 외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거의 없었더라고요. 없이, 같이, 달리. 요 세 개의 부사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사절이 안긴 문장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배 없이 강을 건넜다. 여기에서 핵심을 보니까 나는 강을 건넜다 됐죠. 나는 강을 건넜다 됐는데 요 사이에 배 없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풀면 배가 없다. 여기서 없다 할 때 이 발음은 길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없다.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없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 서술어가 됐는데 그 안에 배가 없이는 결국 배가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근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를 붙여서 이것은 파생어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부사인데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결국 형용사인 없다라고 하는 이 용언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와서 없이가 됐는데 얘는 얘에게서 서술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배가 없다. 그런데 부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혼문장 속에 또 배 없이라고 하는 배가 없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부사 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같이 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없다에서 없이가, 같다에서 같이가, 다르다에서 달리가, 형용사 없다, 같다, 다르다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근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술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형절이 안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절이 안긴 문장은 아주 간단하죠. 제일 쉽습니다. 남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라고 큰 따옴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인형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데 이제 심화학습에서 또 다루어 주겠지만 따옴표를 없애면 간접 인용이 됩니다.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직접 인용 또는 명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인용문이 들어가 있다, 밝혀졌다 해서 명이 되는데 그때는 라고가 되지만 따옴표를 없앴을 때는 요 라를 빼고 고만 붙는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용절은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뭐뭐라고 하면 인형절이 안긴 문장이고요. 아주 간단한데 인형절이 안긴 문장은 거의 출제되지 않죠.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가 서술절이 안긴 문장인데요.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키가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나는이 주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가 뭐니 그랬을 때 대부분이 크다라고 하죠. 그럼 나는 크다? 뭐가 큽니까? 머리가 큽니까? 손이 큰가? 키가 큰가 하는 거죠. 당연히 키가 크죠. 그러면 크다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키죠. 그래서 이때 키가 크다가 모두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크다에 대한 주어는 나가 아니라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은 서술어, 얘는 작은 주어. 그래서 키가 크다가 서술어인데 서술어 속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응용이 된다면 이것을 혼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얘만 살짝 바꾸면 되겠죠. 의라고 하는 관용격조사를 붙이게 되면 나의 키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키가가 주어가 되고 크다가 서술어가 되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는 키가 크다. 나는이 주어고 키가 크다고 다시 키가 주어고 크다가 서술어고. 그런데 이것을 혼문장으로 만들어라 한다면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관용격조사 의의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전체 주어는 나의 키가가 되고 크다가 서술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네 번째, 명사절이 안기나는 문장인데요. 이 명사절이 안기나는 문장은 두 개 정도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미음이 붙어 있는 경우와 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았다. 혼문장이죠. 그런데 무엇 속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나는 그를 알았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명사절이 안긴 문장에서 요 미음이 들어가 있는데, 요 미음을 제1명사용 어미, 기를 제2명사용 어미라고 하는데, 전체 주어는 뭘까요? 나는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무엇을 알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이 목적어 속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가 정직하다. 다시 잡을 수 있죠. 그가 정직하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주어가 되겠고 정직하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명사형 어미가 붙고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명사절이 안기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가 정직함을 알았다. 목적어인데 다시 목적어 속에 그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서 목적어가 된 경우죠. 이제 기가 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차 교육 과정 속에서는 여기에 것이 있었어요. 나는 뭐뭐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7차 교육 과정에 와서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할 관형절이 안긴 하는 문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미음과 기가 붙고 또 것이 붙은 것까지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었는데 7차 교육 과정에 와서는 관형절이 안긴 문장으로 갔다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아는 문장 속에서 마지막 5번째인데 관형절이 안긴 아는 문장인데, 앞에서도 이게 좀 까다롭다라고 했었죠.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들은 관형절이 안긴 아는 문장 그러면 제일 먼저 관계대명사 절을 알아둬야 할 것이고요. 또 이것도 영어가 잘 되는 사람은 영어의 동명사 파트를 공부하면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동명사로 접근해보고 이것은 영어의 관계대명사로 접근해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심학습 시간에서 관계관형절에 대한 심도 있는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수업에만 치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문장입니다. 내가 먹은 밥이 맛있다. 맛있단가 맛있단가 발음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먹은 밥이 맛있다. 그랬을 때 전체 주어가 뭐냐 하는 거죠. 내가일까 아니면 밥일까. 여기서는 밥이 전체 주어고 맛있다가 전체 서술어가 되는 거죠.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이것은 나중에 음절의 끝소리 법칙에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이것은 두 가지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맛있다, 맛있다. 원래는 맛있다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로 발음을 해서 그것도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주어 서술어가 됐는데 어떤 밥이냐 하면 여기에 내가 먹다 할 때 이 밥을 꾸며주게 되죠. 그러면 내가 먹다 할 때 내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먹다가 서술어가 되니까 그러면서 주어 서술어가 나온 상태 속에서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나오고 뒤에 밥을 꾸며주게 되니까 관용절이 되는 거죠. 체온을 꾸며주는 것이 관용사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서 서술어의 어간의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나와서 꾸며주니까 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용절이 안긴 아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살짝 보여주면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주어는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혼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도 무슨 하늘? 푸른 하늘. 영어로 한다면 당연히 블루 스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형용사는 반드시 문장 속에서 서술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푸른이 하늘 꾸몄으니까 그리고 얘는 당연히 형용사니 얘를 꾸민 것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실 텐데 형용사로서 하늘을 꾸민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어간에 관용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용어가 돼서 하늘을 꾸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가 혼문장이 아니라 왜 견문장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 이 기본 개념반에서는 여러분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힘들죠. 분명히 푸른 하늘을 얘가 얘를 꾸며줬고 주어는 하늘이고 서술은 아름답다고 고로 주어 서술 하나만 나와서 혼문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 푸른이 분명히 형용사로서 하늘이라고 명사를 꾸며줬는데도 형용사가 얘를 꾸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견문장 속에서 관용절이 안긴 문장으로 어떻게 처리된단 말인가. 그리고 형용사는 무조건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설명은 다음 심학습 시간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추가 주어, 맵다 서술어, 혼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작다가 고추를 꾸며서 형용사 꾸민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심주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서술어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장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도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 된다는 것. 다음 시간에 관용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또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의 형용사와 국어 형용사의 차이점을 더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문장 속에서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관용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먼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한 손에 연필을 들고 또 한 손에 빵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되는데 한 손에 연필을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그러면 되겠죠. 한 손에 연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했을 때 앞에 거와 뒤에 것이 어느 것이 종의 개념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런데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죠. 이제 두 번째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앞에가 주절이든 뒤에가 종속절이든 또 반대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든지 even though 새롭게 용어가 나오네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종속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 비가 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것이 종속절이 되겠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가 주절이 되겠죠. 이런 것을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 니라고 하는 어미가 재밌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주는 어미가 나오게 되면 얘는 종속절이 되겠죠. 내가 너를 보니 기분이 좋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종속절, 주절로 이어진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와 영희는 결혼했다와 나는 영희와 결혼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장의 짜임새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어진 문장 속에서 와, 과로 이어진 문장으로 따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결국 대등절로 이어진 문장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적, 종속적 두 개만 놔두는데 그 밖에 선생님들은 일부 와, 과가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와가 나왔네요. 나와 영희는 결혼했다. 혼문장인가요? 교문장인가요? 당연히 혼문장이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하고 영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혼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요 결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누가 결혼했니? 그랬더니 8명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영희만 결혼했어요. 그때는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영희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두 개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나는 결혼했고 또 영희도 결혼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개 문장이 대등적으로 이어지니까 와, 과로 이어진 문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요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영희는 결혼했다. 부부라고 한다면 혼문장이 되겠고 나는 다른 사람과 영희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와가 나왔고 여기서 와가 나왔는데 나는 영희와 결혼했다. 이때 결국 나는 결혼해서 누구와 함께 영희를 아내로 그랬을 때 나는 영희와 결혼했다. 이것은 혼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영희는 결혼했다와 나는 영희와 결혼했다의 의미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혼문장, 견문장, 또 견문장 속에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속에서 이것이 출제될 것이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화학습 시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